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먼저 합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막판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낮추자는 의장 중재안에서 인하 대상을 더 넓힌 겁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에서 50% 감액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정식 예산은 삭감하고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자고 했던 의장 중재안에서 민주당이 물러선 겁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대신 정부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융자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 여당안대로 2년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민주당 주장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 정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합의대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조정지역 관계없이 2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4.6조 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여야가 얼마나 더 증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네, 이번엔 예산안 타결의 배경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영 기자,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3주나 넘겼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이렇게 타결이 된 배경 뭘까요? 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었습니다. 벌써 3주나 시간을 넘긴 건데요. 오늘도 합의가 안 되면은 마지막 주까지 쫓기게 될 거라는 부담을 여야 모두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장이 내일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부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처리하겠다고 압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판까지 협상 열쇠를 쥐고 있었던 대통령실도요, 결국 여야 타협안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요, 절묘하게 양측이 타협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재명표 민생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야당 요구의 절반 정도로 늘렸고요. 대신 여당은 윤석열표 예산인 용산공원 예산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이 줄지 않도록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대신에 부자 감세에 밀실 합의했다며 졸속 합의라고 규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안은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연말까지 여전히 남은 쟁점 법안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그 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도 있고요. 또 주 52시간 초과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예산을 처리한 다음에 28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합의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22%가량 떨어지면서 G20 국가의 주요 증시 지표 중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했던 반도체 산업,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때문인데요. 내년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월 3일, 코스피는 2,998.32로 시작했습니다. 3,000선 중반까지 오를 거라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코스피는 1년 내내 힘겨웠습니다. 지난 9월엔 2,155까지 떨어졌고 10월 들어 잠시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2,3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일 현재 코스피는 연초 대비 2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G20 국가 중에선 19위,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건 전쟁 중인 러시아뿐입니다. 사실상 꼴찌입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펼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유독 부진했던 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더불어 반도체 업황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올해 반도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약세를 나타냈던. 당장 반도체 대표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코스피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진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나마 하반기엔 반등할 거라는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PF 지급 보증에 묶여있는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기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거거든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이어지거나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가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녹록치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고금리에 높아진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한숨이 더 깊습니다.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해온 직장인들도 손해가 큽니다. 임상재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2020년 중반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모아둔 돈 8천만 원에 신용대출 8천만 원을 받아 모두 1억 6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때는 다 주식을 하는 분위기였고 다 수익을 내고 있어서 들어가 봐야겠다. 처음에는 수익을 봤습니다. 더 큰 수익을 보려고 투자 금액을 늘린 것도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 6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올해 3, 4월 때부터 급격히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춤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 줄은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장인 박모 씨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끌어모아 4억 원을 투자했다가 1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한 달에 내는 이자만 2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1%대였나.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B2 하기도 상황이 나쁘진 않았었고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마지노선 같아요. 언제까지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지를 모르다 보니까. 증시 침체로 퇴직연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3분기 기준으로 기업이 지정한 기관이 운용하는 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IRP의 원금 비보장형 모두 최고 1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이제 좀 다시 회복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하루 거래 대금은 1년 새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앱 같은 경우는 좀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지워버렸고요. 네, 손해가 한 3, 40% 되다 보니까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서. 국내 경제는 혹한기를 예고하고 있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서 당분간 증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도 한동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금융 상태를 보여주는 금융 불안 지수가 위기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가격 급락 같은 여러 불안 요소가 겹친 탓인데 이 지수가 위기 단계에 진입한 건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역대 세 번째입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빚. 민간 부문의 빚은 3,593조 5천억 원, 우리 GDP 규모의 2.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고금리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기업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 막히면서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고금리에 돈줄이 말라붙은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주요국 통화 긴축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우발적인 신용사건 가세로 일부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 하락은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 6월 말보다 집값이 20% 떨어질 경우 대출자 100명 중 5명은 자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려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이 10% 떨어지면 집주인의 11%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돈을 더 빌려야 하락분을 세입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고 그나마 이런 방법으로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도 3.7%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30% 떨어지면 이런 집주인은 9%로 늘어납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디레버리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상당한 중장기적 위험이기 때문에 또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자금이 2,7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큽니다. 한은은 자산 가격 하락이 심해질 경우 일부 증권사와 저축은행, 보험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부동산 급락만큼은 막아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1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가격 하락,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 거래량, 최근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서 부동산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세금 감면입니다. 먼저 취득세. 현재 규제 지역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집을 살 때 12%를 취득세로 내는데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8%였던 2주택자는 아예 1주택자와 같은 1에서 3%를 적용합니다. 양도세 역시 완화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 물렸던 양도세를 최고 45%로 낮춰주는 조치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데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갭투기에 악용된다며 없앴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되살아납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사면 당장 취득세를 깎아주고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빼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고 팔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시장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보금리나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현금 보유에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쌓인 급매물을 일부 소화하겠지만 서울이나 도심지같이 주택 수요가 높은 곳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은 빈약하고 다주택자를 더 집 사기 쉽게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향후 금리가 안정됐을 때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근본적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에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눈 수사들이 지금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최측근이 구속된 대장동 관련 수사가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가 먼저 이뤄지게 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의사결정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 없이 당 대표실에 전화와 팩스를 보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6시 다 돼가는 퇴근 무렵에 소환 통보를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은 성남FC에 총 160억 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이 후원금이 성남시가 기업들의 건설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민원을 해결해주고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이득을 노린 이재명 시장이 내렸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두산건설 후원금만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공소장에 이 대표가 두산 소유 땅을 용도 변경해주고 이익 일부를 환수하도록 검토하라고 직접 보고서에 썼다. 또 이재명, 정진상 실무자가 함께 두산이 50억 원을 후원하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네이버 김상원 전 대표에 이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어제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정 실장에게 6개 후원 기업 중 주로 두산과 네이버의 후원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조사 역시 이들 기업의 후원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뿐 아니라 여러 사건으로 이 대표를 겨눠왔습니다. 최측근 2명을 구속시킨 대장동 수사팀도 수십 차례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적시하며 이 대표의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파괴, 정적 제거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당 안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이 보도된 직후 시장에서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 정적 제거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로 제1야당 대표를 전화 한 통, 팩스 한 장으로 소환했다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수사로 온 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서 조사받고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이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와 계파 갈등의 조짐도 엿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표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해서 당당히 조사받으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죠. 절기상 동지인 오늘 다시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주에서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면서 사실상 섬 전체가 고립이 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기상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소식에 섬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뚫고 제주공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 곧 남기류에 뒤뚱거리며 활주로에 아슬아슬하게 내려앉습니다. 조금 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눈보라가 몰아치며 항공기 이착륙도 곧바로 중단됐습니다. 오전에만 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공항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항공사 수속 카운터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조금이라도 빠른 대체 항공편을 찾기 위해 기다리면서도 쉴 새 없이 항공편을 검색합니다. 항공편을 놓친 승객들과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이곳 제주공항은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후엔 남은 항공편마저 모두 결항되면서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혹시라도 대기표라든지 다른 편이 있을까 알아보러 왔는데 역시나 다 전 구간이 다 운항이 결항이 됐다고 해서
대기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발 항공기 좌석은 토요일까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주말까지 제주에 꼼짝없이 묶이게 된 승객들은 숙소를 다시 예약하느라 또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숙소도 더 잡아야 돼서 지금 그것도 약간 가격 문제도 그러고 돌아가는 것도 근데 날씨가 토요일까지 눈이 온다 그래서. 제주에는 내일 오전까지 강풍과 폭설이 예보됐고 기상 악화 상황도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들과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숨졌고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은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달려오던 차들이 갑자기 전조등을 빠르게 깜빡이더니 2, 3차로에 승용차 한 대와 9톤 화물차가 오다 멈춰섭니다. 조금 뒤 뒤에서 달려오던 25톤 화물차가 서 있던 차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들이 뒤집어지고 엉키면서 불이 붙습니다. 25톤 화물차와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졸음운전 쉼터 합류 지점 부근에서 일어났는데 차량 고장이나 미끄럼이 원인인지 조사 중입니다. 정차를 했는지 진행 중이었는지 그건 아직 사고 조사반에서 조사 중인 모양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대형 화물차들도 잇따라 전복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탱크에 실려있던 경유와 등유 600리터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1시간 넘게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휴게소 인근에선 자동차 탁송 차량이 넘어져 싣고 가던 신차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세대가 잇따라 추돌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본인하고 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다치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눈과 함께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강력한 한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할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어서 출근길 기상 예보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나가 있는 금채림 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채림 캐스터, 지금도 많이 추운데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다시 찾아온 북극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온몸이 꽁꽁 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 기온 영하 9도,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스케이트장이 잠시 정빙 시간인데요. 이곳 시청 앞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스케이트를 즐기러 나온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와줘야겠습니다. 이번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20도, 제천 영하 19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지금도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북 순창에는 30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전북과 전남 서부에 3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는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들어있는 주말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 생긴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적이라면서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행렬이 청와대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100m 앞까지만이었습니다. 청와대 담장 100m 지점에 경찰 차벽이 세워졌고 시위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다. 집회시위법 규정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지만 농성이나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찰이 집무실도 관저라고 해석하면서 옛 국방부 담장 100m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를 열도록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집회시위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라 결정하고 국회에 법을 고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주변은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 집회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돌발적, 폭력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너무 막연하다며 불법, 폭력 집회에 대응할 다른 규제 수단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2024년 5월까지 법을 고쳐야 하는데 공교롭게 헌재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최근 법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앞을, 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을 사수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집회를 모두 금지하도록 법을 고치려 한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법 개정 방향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12구)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최 서장이 이른바 골든타임 40분 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인데요. 최 서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 중인 특별수사본부.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를 키운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이례적으로 최 서장의 책임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당시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0시 28분, 현장 지휘를 선언한 건 밤 11시 8분입니다. 특수본은 이 40분 동안 최 서장이 무전을 듣거나 현장 지휘 팀장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최 서장이 어떤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했는지 희미하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골목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모두 꺼내진 건 밤 11시 22분으로 확인된다며 최 서장이 적절히 대응했다면 더 일찍 꺼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순천향병원에 주로 사망자들이 이송된 것도 최 서장의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지휘권 선언 이전에도 소방대원들이 도로 후면에서 구조를 시작하도록 지휘하고 군중 통제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전이나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것 외에도 같이 있던 지휘팀장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서장은 국정조사 특위 현장 조사에서 에둘러 경찰 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마 여기가 교통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 뛰어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희 소방대원들도 똑같았고요. 구속영장 기각 2주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최근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적용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 근거로 작은 기업들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이 예외 조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게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저희 MBC를 비롯한 언론들도 이 보도자료를 인용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원자료를 뜯어봤더니 내용이 달랐습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시간 과로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부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직원 30명이 안 되는 작은 기업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2시간을 초과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세 기업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일몰제를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이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연장 근무를 강제하는 가로사 조장법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2달 전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를 내세웠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이 이 제도를 이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4곳 중 3곳은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했고 집권여당 지도부도 인용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30인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에는 무려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영세 기업들 대다수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조사 대상인 전체 400개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기업은 78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78개 기업들만 상대로 다시 물어봤더니 90%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답했고 70%는 지금도 활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70%, 그러니까 53개 기업 가운데 75%는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400개 전체 기업 가운데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 기업은 40개, 10%에 불과한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자료는 이해당사자 주체거든요. 사용자 경영자 단체. 그래서 경영자 단체만을 또 해석이 잘못된 내용을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에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연장에 더해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2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사건. 그동안 2차 가해를 염려한 유족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요. 검찰이 최근 피고인 남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범행의 증거들이 여럿 제시됐는데요. MBC 취재팀과 만난 유족들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 내용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의 한 건물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1학년 김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8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재판 내내 가해자 김 씨는 건물에 들어간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기까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면서 반성문만 19차례 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은 재판정에서 김 씨의 초기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펴면서 밀었다 등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진술했다는 겁니다. 집요한 범행 시도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를 2층부터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며 성폭력을 시도하고 다른 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이 CCTV에 잡혔습니다. 결정적인 범행은 새벽 1시 42분부터 복도 CCTV에 창틀 쪽으로 향하는 김 씨와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고 김 씨가 창문을 연 게 확인됐습니다. 의식이 없던 피해자는 창틀에 위험한 상태로 있었고 가해자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2시 9분, 김 씨는 건물을 나와 피해자가 추락한 곳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김 씨가 걸어 나온 이 출입문 바로 왼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나와 피해자 옆에 두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어 건물 뒤쪽으로 갔는데 무슨 생각인지 다시 돌아 나와 건너편 건물을 한 바퀴 돌고 피해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이곳에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피해자 쪽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씨의 바지에선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는데 추락한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법망을 피하려 한 시도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선 성폭행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애써 얻으려는 듯한 질문들이 다수 녹음돼 있었습니다. 유리한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겠죠. 계속 이렇게 뭔가 유도를 하고. 근데 말을 한다고 해서 상고불능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또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어디냐는 문자 메시지를 적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알리바이 조작 시도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유족들은 촬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그런 수모를 겪고 몇 시간을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도 초범이고 술을 많이 먹었다 같은 이유로 감형돼선 결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로 사례를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치사와 살인은 다르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최근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전 소속사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18년 동안 음원 수익은 물론 광고료까지 일부 빼돌렸다는 겁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음원 수익금 문제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이승기 씨. 결국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씨와 전현직 이사 3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전 소속사가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료 매출액 사실을 숨기고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현직 이사들이 이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가로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목적에서라도 인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향후에 이와 같은 좀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서 유사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앞서 이 씨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한 전 소속사 측은 미지급 정산금이라며 약 48억 원을 보냈고 남은 정산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싸움에 나섰다며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폭언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해당 소속사에 속해 있던 배우 윤여정 씨도 계약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정산 자료를 기획사는 반드시 연예인에게 제공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걸 제공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실 전속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업계 전체가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안타까운 일. 이 씨의 전 소속사 측에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 측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아왔던 음원료뿐 아니라 그동안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가 범행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공범 박모 씨는 살해까지 지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박 씨가 피해자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고 했고 이는 살해까지 포함된 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말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는 피해 여성이 살았던 공동주택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50대 남성 박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은행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모두 2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전에도 김 씨는 여러 차례 제주에 왔었는데 그때마다 고향 선배인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용돈처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되고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해 지시는 아니었다고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도주를 도와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범행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숨진 피해자와도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무인 점포에서 컵라면과 음료 등을 훔쳐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 남편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경찰이 생필품을 사서 건넸고 다시는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 점포에 들어선 중년 여성이 컵라면 2개를 비닐봉투에 주섬주섬 담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음료수를 하나 꺼내 점포를 나섭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나타난 여성은 이번에도 컵라면부터 챙긴 뒤 주위를 살피고는 과자도 하나 가져갑니다. 여성은 집 근처에 있는 이곳 무인 점포에 들러 16차례에 걸쳐 8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품목은 컵라면과 생수 등 생필품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여성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5제곱미터 남짓 넓이의 쪽방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여성은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너무 배가 고파 끼니를 때우려고 물건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딱한 사정을 확인한 경찰은 물티슈와 라면 같은 생필품을 구입해 부부에게 건넸습니다. 협소한 공간이고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식생활이 힘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또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범죄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110여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 때문에 일상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받은 지원금을 꺼내 쓰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식재료로 끼니를 때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라면이나 간혹 햇반, 라면하고 쌀 요 정도? 자녀 안 계시고 저는 연락되는 가족은 안 계시네요. 무인 점포 점주도 이들 부부 처지를 알고 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절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 송치 등 법적 절차는 일단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 같은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진료 과정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법원과 정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의사들은 환영했고 의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 한의사가 직접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걸 시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자 의사협회는 시연 과정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엉터리 진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겠다는 한의사, 안 된다는 의사들. 이제까진 의사들이 판정승을 거둬왔습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의사만 초음파 기기를 쓰게 한 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년 뒤 보건복지부도 제도를 고칠까 고심하다 끝내 현행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썼다 재판을 받게 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겁니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썼다 해서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엑스레이나 MRI 등 방사선 장비처럼 의사만 쓰라고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한 만큼 의료기기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대법관 14명 중 2명에 그쳤습니다. 한방진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판결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아주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이나 수련 과정이 다른데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최근 방역 정책을 완화한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당국이 방역 완화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3주까지도 실시했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까지도 없애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결국 방역보다 경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아침 출근길이 다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차량 통행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직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都不用害怕了呢，对，因为大家都是康复过的人了，都已经可以恢复那种正常秩序的。 베이징에서는 차량 오부제와 식당 방역 규제가 해제됐고 대규모 행사와 회의 개최도 허용됐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두가 닷새였던 시설 격리를 이틀로 줄인 가운데 베이징도 다음 달 3일부터 자가격리 사흘 외에 시설 격리는 없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때 해외 입국자에게 21일까지 시설 격리를 시키며 꽁꽁 닫아뒀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我们将因时因势为跨境人员往来提供更多便利。 확진자와 사망자 폭증에도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경제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외국 관광객도 받아들여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5.9% 감소하고 수출도 2달 연속 줄어드는 등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 최근 중국 최고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경제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着力扩大国内需求，要把恢复和扩大消费摆在优先位置。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다 증상이 심한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하는 등 불안 요소들이 잠복해 있어 방역 완화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승리하겠다면서 항전 의지를 다졌는데요. 미국은 2조 3천억 원 규모의 군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방문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300일에 맞춰 미군 수송기를 타고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전장에서 바로 온 듯 국방색 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백악관 벽난로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You are the man of the yea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lcome. Thank you so much, Mr. President. Great honor for me to be here.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패트리엇 포대를 포함해 18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Putin has no intention of stopping this cruel war.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the brave Ukrainian people can continue to defend their country. 평화 협정에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와 주권을 놓고 타협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찾아서는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최전방에서 전투 중인 군인들의 서명이 담긴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As we know that all of us, millions of Ukrainians, wish the same victory. Only victory.
기립박수가 여러 차례 터져나왔지만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지원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의회, 미국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 비판적인 일부 여론에 감사를 표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12구 참사 이후 지금까지 이태원역 앞을 지켜왔던 추모 공간이 오늘 철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15만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다녀갔고 시민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남아서 추모 공간을 돌보는 지킴이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태원 상인들과 유가족들은 시민들의 이런 추모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추모 공간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태원역 1번 출구. 수많은 국화와 추모 메시지, 물품들이 놓여있던 공간이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참사 직후 이곳에 처음으로 꽃 한 송이를 놓고 50일 넘게 자리를 지켜왔던 시민 봉사자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언제까지나 12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유가족과 이태원 상인들이 1번 출구 앞에 가득 쌓였던 조화를 상자 안에 담습니다. 조화와 물품을 정리한 상자만 약 80여 개. 물품 정리에 참여한 유족과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널판지를 빼곡히 채운 추모글들도 녹사평역 시민 분향소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와 이태원 상인들이 49제가 지나자 현장에 추모 물품을 걷어들여 별도의 추모 공간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같이 겪은 이상 모두가 다 극복하기를 바라는 참사 현장인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붙어있는 추모 메시지들도 내일 정리됩니다. 그동안 추모 현장을 다녀간 시민들은 약 15만 명. 남겨진 추모글은 만여 장에, 조화는 2만 5천 송이에 달합니다.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 추모 공간을 꾸려왔던 시민들의 노력은 이제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옮겨진 조화와 추모 물품 등은 일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 임시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래돼 시든 조화는 소각하고 추모글과 추모 물품을 영구 보관할 방법을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친선 경기 후반 교체 투입으로 소속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발열 증세로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발열 증세로 이틀간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던 손흥민은 친선 경기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술 부위는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웃음을 띠며 출격을 준비했습니다. 토트넘은 왼쪽 윙백으로 나선 도어티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 세트피스에서 수비 불안을 드러내며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맞선 후반 29분, 손흥민이 출전 준비를 하자 홈팬들은 노래를 부르며 응원했고 마스크를 쓴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격려를 받으며 그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스피드를 과시하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고 슈팅 기회는 없었지만 16분을 뛰며 리그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The physical condition is not 100%. They arrived the last few days. They started to work later. I have to try to make the best evaluation for the start 11. 손흥민은 경기 후 팬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흔들며 감사함을 전했고 유니폼에 사인을 해주며 변함없는 팬 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리그 4위인 토트넘이 리그와 FA컵 등 박싱데이 강행군을 앞두고 있고 히샤를리송 등 일부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안고 있어 손흥민은 26일에 재개되는 브렌트퍼드 원정부터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V리그 올스타전 투표에서 김연경 선수가 남녀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도쿄올림픽 멤버들이 한 팀으로 다시 뭉치게 됐네요.
2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온 김연경 선수. 경기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더니 올스타 투표에서도 남녀 통틀어 최다 득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스타전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까지는 순위로 팀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MZ세대, 즉 나이로 팀을 나눴습니다. 여자부는 1997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태어났으면 M스타팀, 이후에 태어났으면 Z스타팀인데요. 나누고 보니 지난 도쿄올림픽 멤버가 M스타는 무려 6명, Z스타는 1명도 없습니다. 공교롭게 도쿄올림픽 감동의 멤버들이 한 팀으로 다시 뛰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선수들도 묘한 감정이 들 것 같죠. 나이 구분 기준이 1996년인 남자부에서는 한국전력의 신영석과 대한항공의 김민재가 각각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디는 짓밟을수록 더 잘 자란다고 좀 더 실력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젊음과 패기로 Z스타의 무서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영석 선배님, 저희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선후배 대결로 펼쳐지게 될 올스타전은 다음 달 29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화려한 수비로 소문난 프로야구 기아의 박찬호 선수. 올해 공격에서도 데뷔 후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WBC 관심 명단에도 포함됐는데 스스로 평균 이하 선수라며 만족 대신 발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모두가 안타를 예감한 순간 박찬호의 동물적인 수비에 타자는 물론 지켜보는 모든 사람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참, 저 영상은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명장면 제조기로 통하는 기아 유격수 박찬호. 올해는 타격도 볼만했습니다. 데뷔 후 최고 타율과 최다 안타. 3년 만에 도루왕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기준엔 여전히 평균 이하입니다. 사실 민망하죠.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커리어 로우의 성적이 저한테는 커리어 하이인 거니까 전 더 잘 쳐야 돼요. WBC 관심 명단에도 포함됐는데 스스로 최종 발탁 가능성은 없을 거라면서 오히려 사전 명단 140명 안에 들지 못했던 지난해 올림픽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타격 꼴등했을 때 각 팀의 모든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때 기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정말 숨고 싶었어요. 올해 태어난 딸을 비롯한 가족들 생각에 잘하고 싶은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또 이제 생겼구나 이런 좀 마음이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한때 과도한 홈런 욕심으로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던 박찬호. 일단 수비와 주루에서 해답을 먼저 찾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남들보다 작았고 늘 남들보다 이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주루와 수비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의 관심과 기대에 걸맞은 발전하는 박찬호를 약속했습니다. 매년 제 목표는 그거예요. 발전이에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제 플레이를 보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여자 축구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온 환상적인 중거리포입니다. 발등에 제대로 얹혔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북극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온몸이 꽁꽁 어는 것 같습니다. 이곳 기온 영하 9도, 칼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제 뒤로는 강추위 속에서도 스케이트를 즐기러 나오신 시민분들이 보이는데요. 저도 모자와 패딩, 장갑까지 하고 나왔는데 칼바람에 가리지 못한 얼굴은 너무나도 얼얼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20도, 제천 영하 19도, 서울도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한낮에도 칼바람이 불면서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지금도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북 순창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전북과 전남 서부에 3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는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다음 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